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 조경과 일본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조경. 여러분 페이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국 조경의 특징은요. 경관의 조화라기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둔 조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연풍경식이고요. 그 다음에 태오석을 이용한 석가산 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 그 표로 또 서양 조경처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요점 정리를 하거나 혹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표로 나중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시대별 중국 조경 시작합니다. 자, 주나라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 그 이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영대, 영유, 원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원의 모습이 아니고요. 수려변이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못을 파고 자연스럽게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 여기 정자 같은 거를 이렇게 지어서 위락시설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진나라 시대로 가면요. 우리 진시황 많이 아실 겁니다. 진시황 때는요. 아방궁이라는 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중국집 이름으로 아방궁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방궁인데요. 170km 거리에 걸쳐 조성돼 있어요. 실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실대에서 남아있지는 않고요. 기록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나라를 지나서 한나라 시대로 가면요. 우리 아마 남자분들 많이 아실 건데 유방과 항우의 대항이 있었던 초나라와 이렇게 싸우다가 한이 이기죠.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는요. 대표적인 정원 유적은 상림원과 태익지원이 있습니다. 상림원에는 둘레가 엄청 큰 100여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곳이 상림원이었는데요. 그 안에 이궁이, 그러니까 별궁이 70여 채 있었고요. 황제의 수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림원 안에 있는 곤명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요. 양쪽에 견우진녀상을 세워서 은하수를 상징한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태익지원인데요. 태익지원은 여기에 보시면은 봉래, 방장, 영주라는 세 섬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신선이 사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못이나 못을 파고 만약에 섬이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다. 이거는 신선이 사는 산의 이름을 일부러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섬을 세 개 만들고 여기는 봉래, 여기는 방장, 이건 영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 섬을 축조한 걸 가지고 우리는 신선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조수용어상 등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진나라인데요. 앞에 있는 진시황제의 진나라, 후에 있는 진나라의 경우는 정원 유물보다는 책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지의 난정기에 보면 원정에 곡수를 돌리는 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포석정의 곡수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물기를 만들어서 술잔을 띄워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상곡수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이지의 난정기에 유래됐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진나라 시대 때 왕이지 난정기에 나와 있다. 그 다음 도연명의 안빈낙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은일사상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시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편하게 생활을 한다. 자연과 하나 되어 생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나라 시대인데요. 당나라 하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 그 현종과 당현종과 양귀비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양귀비가 현종의 며느리였던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이 당태종이 그 양귀비에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이 양귀비를 위해 온천궁을 지어줍니다. 양귀비가 피부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죠. 이 온천궁에는 양귀비를 위한 혼자만 사용하는 이렇게 온천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혼자만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못도 있고요. 가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화천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백거이의 장한가 혹은 두보의 시에서 이 화천궁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기 때문에 아 정말 멋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당나라 시대 때 민간적으로는 백거이 그 정원이 있고요. 이덕유의 평천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덕유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평천산거 계자손기라 해서 평천의 땅을 팔아넘기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 산장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의 경우 민간 정원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소주에 있는 창낭정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주라는 지역은 그 중국에서 비엔나라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남부지방 해안가로 날도 따뜻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소스름이라는 사람이 돈을 굉장히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을 민간 정원을 엄청 멋지게 꾸미게 됩니다. 이때 그 정원의 이름이 창낭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소주에 있는 명원을 제가 기재를 했는데요. 송원, 명청, 그다음에 창낭정, 사자림, 졸정원, 유원입니다. 이 순서는 시대 순서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이 시대 순서별로 그 각 명칭과 나라의 이름을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나라에서 창낭정 외에 만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만세산은 휘종이라는 그 왕이 세자를 얻기 위해서 그걸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세산에 이용한 것이 바로 태호석입니다. 중국 조경의 특징 이야기할 때 제가 태호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호석을 이용한 석가산 기법이 나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태호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인데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이 돌을 여러 개를 쌓아서 가짜 돌산을 만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창낭정, 사자림, 졸정원을 가보시면요. 군데군데 연못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못 주변 그 주변을 이런 태호석을 여러 개 쌓아서 산을 만들거나 화단을 만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태호석을 많이 이용했냐면 태호석을 운반하는 화석강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아예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배가 있을 정도로 이 석가산 기법이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나라, 명나라로 가서 제가 일단 송나라에서 각종 문헌들이 있는데요. 이 문헌들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셔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차후에 우리 조선시대 조경이나 우리나라의 조경을 이야기할 때 중국 뭐뭐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진나라 시대 때 왕이지 난정기에 있는 곡수거 수법을 뭐 인용했다라거나 그다음에 주도니의 애련설에 있는 그 연꽃을 사모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달달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소주의 사자림, 그 다음에 명나라로 갑니다. 자, 제가 이제 명나라에 대해 설명할 건데 원나라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여기 소주에 있는 사자림 외에는. 왜 그러냐면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죠. 몽골족. 이 나라는 굉장히 전쟁, 뭐 침략 혹은 말 타고 다니는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원나라 때는 뭐 문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나라로 가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개성의 원야입니다. 개성이라는 사람이 이 원야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처음으로 만든 조경책입니다.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소주에 있는 졸정원, 그 다음에 유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로 가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화원과 원명원 이국입니다. 이화원은 인공호수 곤명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곤명호와 거기에 그 부근에 만수산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4분의 3이 호수고 이 호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에 이렇게 조그만 섬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만세산입니다. 네, 제가 아까 초입 부분에 중국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비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큰 거와 작은 거를 같이 놔두는 거야. 그러면 큰 건 더 커 보이고 작은 건 더 작아 보이는 게 이 대비임이거든요. 이런 기법을 주로 사용한 게 중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화원은 그 만수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명원 이궁은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서양 조경이에요. 서양식 조경. 여기 보시면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서양식 정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편 전쟁이 있었죠. 그때 모두 전부 소실되고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어요. 여기저기 기둥이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는 중이기는 해요. 아직까지 완성하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 승덕 피사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소주에 있는 4대 명원과 그 다음에 중국의 전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본 조경 설명드릴게요. 일본 조경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시대별 정원 양식을 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일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거나 그걸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대별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대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정원의 특징은 먼저 사이주의 자연풍경식. 조금 전에 중국에서 얘기한 사이주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적인 거기라기보다는 축경식. 그러니까 경치를 축소해서 놨다라는 거죠. 굉장히 축경식법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또 하나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피류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대별 정원 양식 볼게요. 제일 비조시대 아스카 시대에는 임천식에서 그 다음에 침전식, 그 다음에 회유임천식, 그 다음에 고산수식과 다정식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정원 양식이 달라지는데요. 임천식과 침전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천식, 아스카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 백제유민 누자공이라는 사람이 612년이면 7세기 초입니다. 7세기 초에 수미산과 오교를 만들었다는 책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일본석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백제에서 보면 일본과 교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백제는 문화가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세밀하고 사치스럽다기보다는 그 세밀한 조각들이라든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화 발달 내용을 일본에 많이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백제세 때 많이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자, 연못에 섬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복례방자 영주 기억나시죠? 이렇게 세 섬을 축조해서 신선사상을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침전식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전. 우리 잠자는 곳을 우리가 보통 침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문을 탁 열면 바로 앞에 정원을 만들어 놔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했던 게 회유 임천식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실제로 이거 전통 정원이다, 옛날 정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원들이 실제는 여러분들 이 회유 임천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조경이 아니라 일본 조경이 가미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유임천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조경 공간에 산책로를 여러 개 꼬불꼬불 만들어서 중간에 못을 파고 그 못을 다리를 건너서 여기저기 둘러다닌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토정원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몽창국사예요. 일본의 조경은 사가 조경이나 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사찰의 정원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몽창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몽창국사는 말하자면 스님이죠. 스님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조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뭐 금각사라든지 은각사 이런 데 가보시면 정원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사찰 조경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무로마치 시대 13세기에서 15세기 시에는 고산수식이 발달합니다. 고산수식이라는 거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다른 나라로 많이 전쟁을 일으킨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있을 일이 없죠. 다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정원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축산고산수식에서 평장고산수식으로 약간 변형이 됩니다. 처음 축산고산수식에서는 나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 평정고산수식으로 가면 나무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 공간을 바위를 이렇게 놓고 배치를 이렇게 하고 왕모래로 이렇게 갈고리로 만들어서 이걸 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바위, 바위를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바로 고산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나면은 이제 다정식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때 침범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승리를 하고 이제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니까 뭐 합니까? 정원에서 차를 즐기겠죠. 그래서 발달한 것이 다정식입니다. 다정식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그런 정원이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석등이나 수수분,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석등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석등이에요. 그런데 수수분은 뭐냐면 여러분 물확이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만든 거에다가 물을 이렇게 찰방찰방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연꽃을 심을 수도 있고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을 본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찌꾸바이라 그래갖고요. 물통 있죠. 물통에 이렇게 이런 물통에 보면은 이런 물 손잡이 달려 있는 거 이런 거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찌꾸바이라고 하는데 차를 마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겠죠. 그 물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원에 이런 점경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정식을 지나서 이제는 다시 예전 회유식 혹은 원주파 임천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천식과 다정식의 혼합형이고요. 그 시대를 더 지나면 축경식, 지금의 일본 정원의 전통적인 방식, 축경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최초의 서양식 정원인 히비야 공원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국 조경과 일본 조경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